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데이터들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그죠? 예, 자동차 판매도 지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도 망가지고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예, 저는 땡큐다는 거죠.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투자의 본질을 쭉 보다 보니까 바람 불 때 연날려라. 네.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 네. 이런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작가, 소설가의 마인드로 경영경제를 다루는 분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다 보면 투자의 본질로서 뭐 재무제표 분석, 뭐 아니면 뭐 어떤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뭐 기업 분석도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전문인께서 보시기에는 이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스탁 피킹이든 아니 뭐 부동산을 뭘 살 건가에 대한 피킹을 할 때는 핵심 자산이라는 그 원칙을 갖고 희소성이 있는 핵심 자산을 사야 되는 게 원칙이라면 어떻게 살 건가?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언제 사는가는 존 템플턴 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이 싸게 거래가 되는 이유는 뭔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는 보통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아주 낙관적일 때 싸게 사려고 해요. 그렇죠. 낙관적인데 어떻게 싸게 거래가 됩니까? 낙관적이면 모두가 다, 와, 시장이 계속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마치 작년 우리 주식 시장에 뭐 3,300 갈 때 네. 4,000포인트 갈 것처럼 네. 여겨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시장이 한없이 무너지면서 1,100 정도 갈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비관적이었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낙관적일 때 절대 우량 핵심 자산이 싸게 거래가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투자 원칙에서 투자의 본질인데요, 이게. 네. 우량 핵심 자산을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데 대중들이 공포를 느끼는데 그 내가 사고자 하는 그 핵심 자산, 기업의 문제 때문에 싸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네. 최근과 같은 전쟁, 코로나 위기, 외생적인 변수, 9.11 테러와 같은 상황, 그런 공포감에 핵심 자산이 싸게 거래될 때가 너무나 좋은 빅 찬스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보면 제가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는 절대 미디어를 보지 마라,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전쟁의 최악의 상황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네. 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지 그 변곡점을 이제 찾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체크를 하는데 볼 때마다 무서워요. 푸틴 핵전쟁 얘기 네. 핵부대 이제 준비해라 이런 얘기하면 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우량 자산의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게 맞나? 네. 너무 무섭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포스러운 국면에서는 그 공포의 원인이 되는 사건 분석을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에서 공중파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야 시청률은 또 더 그렇죠. 높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 때는 절대 미디어를 보지 마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 대신 뭘 보느냐면요. 책에 보면 네. RSI라는 지표를 네.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수랑 그다음에 빅스 네. 그 발로틸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공포 지수죠. 네. 그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지금 그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공포의 수준이 네. 과거 어느 때랑 비슷한가를 체크를 합니다. 아. 그걸 체크를 해보면 코로나 때는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던 2008년 9월 달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패닉 셀링 지표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투매 지표가. 네.
나왔고.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는 이 공포감이 어느 정도랑 비슷했냐면요.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네. 그때도 다우지수 나스닥이 거의 뭐 한 달 동안 폭락을 했었죠. 그때랑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당시에도 이게 뭐 60몇 년 만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그것 가지고 막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네. 그걸로 언론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공포감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치는가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번에도 2011년 8월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보면 인플레이션 국채금리가 3.2%를 돌파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나잖아요. 예. 그때랑도 또 똑같은 수준의 공포지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렇다면 여기서는 매수 대응에 맞지 않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 핵심 자산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공포의 크기만큼 앞으로 수익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공포의 크기만큼 우량 자산이 그만큼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디스카운트 된 게 언제 회복하지? 네. 예. 아무리 그 공포가 심해도요. 대부분의 그 디스카운트는 빠르면 3개월 만에 회복이 되고요. 네. 아무리 길게 가도 2년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네. 거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최저 3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네. 그러면 투자 들어갈 때 아무리 길어도 2년 안에는 이 디스카운트가 회복을 되면서 나한테 이 정도의 수익을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00원짜리가 최근에 뭐 미국의 핵심 우량 기업들이 마이너스 30%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10만 원이 7만 원에 거래됐는데 회복된다. 그럼 10만 원이 7만 원에서 다시 7만 원이 10만 원이 되면 거의 42%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42% 어마어마한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42% 수익이 회복되는 때는 2년만 기다리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좀 행복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2주 안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사고 2주 안에 안 올라가면 엄청 답답해 하시잖아요. 근데 투자 들어갈 때부터 나는 2년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의 한 3개월, 6개월 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수익이 얼마지? 42% 정도 벌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공포에 의해 발생하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전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의 본질로서 장기 투자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그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포감, 이 불확실성 정도를 파악해 가면서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 이걸 좀 구분해 가면서 또 이게 약세장이라면 또 3개월 혹은 길게는 2년 정도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좀 장기 투자로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만 수정을 해드리면 네네. 투자를 들어갈 때 마음은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워런 버핏도 내가 살 주식을 10년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하라. 네네. 라고 해놓고 워런 버핏도 6개월 만에 막 포트폴리오 교체하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야 코로나? 그러면 금광도 사셨다가 네. 뭐 화이자도 사셨다가 뭐 그런 식으로 빠르게 포트폴리오 교체했다가 아니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경제적 위기가 오지 않네 하니까 또 막 포트폴리오 변화시키고 그런 것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들어갈 때 마음은 장기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단지 장기적인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비관론에 의해서 디스카운트된 자산의 가격이 제자리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약간의 거품이 발생하면 팝니다.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10년 투자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요. 2년 주기로 저는 보통 이렇게 투자를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이거는 거품의 영역인데 네. 하면 팝니다. 네. 그러면 아니 거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거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좋아, 그 산업이 좋아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거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이제 PER, PBR, PEG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는 펀더멘탈 분석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가격이 거품이 생기면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사 1년이 안 됐더라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목표했던 수익률 정도를 달성하거나 뭐 하면 적절한 시점에 리밸런싱을 하거나 뭐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책에서 좀 강조하는 그 표현 중에 시장을 이기는 네. 전략, 그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예. 다는 아니더라도 요거만큼은 꼭 실현을 하셔서 시장을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소개해 주시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네. 네. 크게 우리가 자산 배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량 자산을 공포스러울 때 네.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자산 배분의 원칙. 네네. 공포스러울 때 더 늘려라. 네. 예,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또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포트폴리오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강세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돈 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재작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1430에서 3300 가는 동안 돈 못 버신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왜 못 벌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희소한 핵심 자산을 사야 되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주식의 가격이 박살이 났을 때 제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마이너스 80%의 대박앤 세일을 하는 네.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진에 보면 이제 셔터문이 올라가기 전에 막 줄 서 있다가 네. 셔터문이 딱 올라갈 때 막 뛰어가잖아요. 네. 예. 막 뛰어가서 두루마리 휴지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백화점에서 딱 하나, 두 개 파는 그런 고급 제품을 사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다 대박앤 세일을 한다면.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똑같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면 네. 그렇다면 올라갈 때는 또 희소하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아주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노폴리라고 하는 독점력. 네. 예.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살 대체제가 없는 거. 네. 그런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이런 기술적인 눌림목에서 뭘 사야 되느냐. 항상 보면 그 시대를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그런 혁신 기업과 실적이 탄탄한 기업 위주로 사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보면 바이오 주식이 별로 힘을 못 썼잖아요. 네. 예,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걸로 반짝했다가 다 떨어졌고 오히려 돈을 왕창 벌었던 시젠 같은 그런 코로나 진단 키트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는 올랐지만 네. 신약 개발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언제 신약이 나오는지 불투명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로 시장을 이길 때는 그렇게 실적이 탄탄하게 수반되는 그런 성장주를 사는 게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시장의 주식 중에 보면 사이클 주식이 있잖아요. 사이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오히려 안 날 때 들어가서 이익이 많이 나올 때, 즉 저 고퍼에 사서 이제 저퍼에 파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점이 책에 안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사이클 기업은 네. 독점력이 있는 사이클 기업을 사야 돼요. 네. 그러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독점력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독점 기업, 그걸 뭐 모노폴리라고 하고, 두 회사가 이제 독점하고 있으면 듀오폴리라고도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해가지고 뭐 거의 9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딱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에 뭐 사이클이 둔화된다, 뭐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 요 세 업체가 생산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적절하게 서로 조절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중국이 엄청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하고 싶어서 막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트럼프가 딱 막아준 거죠. 땡큐 트럼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이클 기업을 사더라도 우리가 독점력 있는 사이클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제 조선도 조선 경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엄청난 중국 조선 업체가 탄생을 했던 거죠. 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중국 조선 업체의 절반이 또 다 망했어요. 구조 조정이 많이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좀 희망적이긴 한데, 어쨌든 독점력이 있는가? 아니면 중국 업체의 다른 해외 기업들이 마구마구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 이게 레드오션화 되는가? 그러면 레드오션화 되는 사이클 기업을 잘못 사면요, 이렇게 사이클이 우상향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이래 레드오션화 되는 사이클 기업은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 우하향하는 이 변곡점에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하는 게 네. 신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 기업을 사더라도 레드 오션화 되는 기업군은, 산업군은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고. 예. 그 부분을 없애고,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는 주식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우상향하는 성장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독점력이 있는 사이클 기업의 이익의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파는, 네. 이 전략 두 가지만 네. 나는 평생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자의 본질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포인트, 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다 희소성이라는 단어랑 또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입각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를 아시는 분하고 얘기하니까 네. 책에 대한 여러 그동안에 방송을 했지만 네. 오늘 내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짤로 좀 내보내 주세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책인싸의 공통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번 코너가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네. 그 날카로운 질문에 얼마나 잘 소화를 하시는지, 당황해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네. 하면 시장을 이긴다. 네. 그런데 2022년 1분기 같은 이런 시장, 네. 이런 시장은 그냥 이길 수가 없는 시장 아닙니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시장에선 그냥 아예 주식시장으로부터 이탈해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을 분명 갖고 계실 거예요. 네. 당황되십니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네. 질문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실을 보니까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과 안 해야 되는 시점을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22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아예 나와 있는 시장,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십시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2022년 지금 1분기고, 그죠?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데이터들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그죠? 네.
예, 자동차 판매도 지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도 망가지고,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네네. 예,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가 아직 라이센스가 안 나와서 어떤 투자의 가이드를 제시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우회적으로 네. 1월 말에 이제 3프로TV에서 진행을 할 때 네.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국면에 돈을 빌려서, 왜냐하면 1월 28일이 그 RSI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책에 제가 써놨던 네. 주봉상의 RSI가 또 30 이하로 떨어져서 2018년에 그 기회를 줬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기회를 줬고, 그 이후로 또 주식을 사면 거의 먹을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찬스를 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대출을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네. 대출을 많이 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도 없는데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개인 총량제 뭐 이런 것 예,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돈을 땡기긴 땡겼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에 대한 이 경제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서 네. 그 지표가 나오면 용기 있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지표가 없으면 왜 제가 RSI나 빅스를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빅스도 거의 또 40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지금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네네. 내가 다음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 나 정말 주식 지를 거야 라고 해놓고 오미크론 터지니까 못 지르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과거 사건에 대한 부분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대중들이 어느 정도 공포감을 느꼈는지는 이런 지표에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죠. 빅스의 30년 차트, RSI의 30년 차트 같은 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피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가격이 싸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땡큐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들도 이렇게 싸게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요. 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서 2년. 네. 전쟁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전쟁이 과연 오래 갈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결국은 뭐 모르죠. 네, 네. 네,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네. 2차 세계대전에 주가는 어떻게 됐나. 3개월 뒤에 보니까 주식시장을 이제 그 거래 정지 시켜놨다가 3개월 뒤에 보면 주가가 다 또 급등했거든요. 네. 다시 자리에 돌아오죠. 네. 2차 세계대전도 꽤 6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빠르게. 그러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왜 포성이 올리면 주식을 사고 하프가 올리면 주식을 팔으려고 그랬지? 아까 그것도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포성이면 전쟁인데. 그렇죠. 아니, 이거는 코로나도 아니고 이게 전쟁인데 사람이 저렇게 죽고 엄청나게 도시가 파괴되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아? 네. 왜 그래? 왜 포성이 올리면 주식을 사라 했지?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이 파괴된 도시를 보면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도시들을 서방의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이기기보다는 아무래도 서방에서 지금 지원해준 독일, 미국, 영국 기업들이 나중에 가서 저 재건 사업을 다 하겠구나. 저기 엄청난 철광과 콘크리트와 네. 화학 제품들이 쓰이겠구나. 알겠구나.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포성을 일리면 주식을 사라 그랬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2022년 1분기도 저는 좋은 주식을 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적기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제가 자주 하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예.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전쟁이 실제 실현될 때 경제 충격이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
충격, 공포감이 먼저 오고 후에 실물 경제 충격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성과 이 종식의 어떤 그런 교차하는 과정에서 심리와 또 실물 경제 충격이 또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어떤 본질을 가져야 될지 벌써부터 답이 좀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이제 투자의 고수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이 그래도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에 딱 빠져나왔다가 네. 아 이게 이제 진정됐네 하면 딱 들어가는 거지. 네. 아이 그걸 막연하게 주식 사는 건 아니지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종종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이 떨어질 때 계속 담아라.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다 떨어지고 나서 담아야지 왜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더 가져오느냐 하는 그 맞습니다.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질문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은 아 이게 떨어지는 게 아직 더 떨어지는 칼이다. 네. 우리가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는 말처럼 네. 땅에 딱 꽂혔을 때 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예. 땅에 꽂혔는지 아니야 땅에 꽂힌 게 아니야. 네. 지금 지하 1층이고 네. 지하 2층 3층까지 뚫고 내려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 투자의 고수들은 땅에 꽂힌 걸 보고 돌아섰을 때 예. 설사 내가 판 가격은 10,000원에 팔았지만 네. 15,000원에 또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고수들은. 네네. 근데 우리 일반 그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공포감이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사서 기다리는 게 낫지. 그걸 잽싸게 팔고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고 네. 그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이고 그거는 또 분명히 맞는 전략인데 네.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전략이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투자 철학과 투자 어떤 테크닉 이런 것까지 저는 이 본질을 좀 알게 되는 기회인데 이 날카로운 질문 두 번째입니다. 박세익 전무님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우 냉철한 조언을 잘 해주고 계시고 일반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해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 이 본질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저로서도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박세익 전무님도 네. 지금 주시는 조언처럼 네.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해야죠. 그렇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저는 많은 원칙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 달리오가 쓴 프린시플이라는 그 원칙 책도 보면 그 냉철해 보이는 레이 달리오조차도 네. 자기의 원칙들을 다 투자의 원칙들을 시스테마이제이션 시켜 놓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네. 우리도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내 원칙대로 액션을 잘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절대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퀀트 베이스로 자동 매매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는 매매의 40%는 기계가 매매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이제 기계화 시키는 이유가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게 힘들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예,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어야 되고, 예, 충분한 수면 시간 갖고, 네.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다 알잖아요. 네. 근데 하기 힘들잖아요. 하기 힘들죠. 예. 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힘들어요. 네. 아무리 유튜브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한 1,000명 이상 분을 만났고, 지금도 많은 개인 투자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네. 예, 전문의 말씀도 듣고 했는데, 결국은 밑에서 못 샀어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원칙과 함께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99%는 실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실행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기계화 시켜놔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계화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네. 우리 아침에 오늘도 13명의 직원들 앞에서 아니, 내가 정해놓은 이 투자의 원칙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안 사면 어떡하느냐. 네.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무서워요. 무섭지만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 큰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네.
실행하는 거. 네. 결국은 액션하는 거. 아, 네. 네. 너무 이렇게 원칙들을 쭉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 원칙대로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독려까지 해주시는 그런 북토크 내용인 것 같습니다.